안녕하세요. 기독교 청년들에 의한 기독교 청년들을 위한 기상청 150화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미곰입니다. 안녕하세요. YQ입니다. 안녕하세요. 모찌입니다. 그냥 모찌로 바뀌었네요. 박모찌이기도 하고요. 네, 이번 큰 주제는 지난주 방송에서 YQ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황금의 길입니다. 저는 이 주제를 책 한 권을 중심으로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책 이름은 장애인이랑 친구가 될 수 있을까?입니다.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먼저 질문해 보겠습니다. 장애인이랑 친구가 될 수 있을까요? 아니, 그리고 장애인 친구가 있나요? 장애인이랑 친구가 될 수 있고 장애인 친구는 없습니다. 네. 저는 장애인이랑 친구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네. 장애인이랑 친구였던 적은 있는 것 같아요. 아, 근데 지금은 제가 만나고 있는 사람 중에서는 장애인은 아닌 것 같아요. 네, 다들. 네. 저는 뭐 학교 다닐 때 어쨌든 장애가 있는 분들이 특수교육과 전 특수체육교육과를 나왔는데 거기에 있거든요. 그래서 같이 자취했던 형도 청각장애인이었고, 그리고 교회에서, 지금 교회 말고 전 교회에서 저랑 동갑인 친구인데 그 친구가 명확하게 얘기를 하지 않았지만 그 친구는 지적장애였던 것 같아요. 근데 저는 뭐 워낙 그런 지적장애인들 대하는 게 좀 익숙하기도 하고, 그리고 장애인이라서 내가 더 너를 배려할 게가 아니라 그냥 친구처럼 정말 지냈거든요. 그래서 친하게 지냈던 친구가 있습니다. 거기 잘 지내니? 교회로 옮겨가지고. 네, 책 저자는 권용덕 선생님입니다. 특수교사이면서 인권에 대해 관심이 많으셔가지고 책도 몇 권 쓰셨거든요. 그래서 혹시 제가 이걸 선정을 했을 때 두 분한테 말씀을 드렸거든. 책을 꼭 읽지 않아도 된다라고 했기 때문에 혹시 읽어보셨나요? 읽어보셨으면 어떠셨나요? 읽지 않아도 된다라고 하셔가지고 그 안 읽었어요. 말을 잘 들었고 오빠가 썼으면 읽었을 텐데 네, 또 모르시는 분이라 오늘 방송이 또 재밌으면은 네. 다음 기회에 읽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럼 두 분 다 읽지 않으셨군요. 맞아요. 그렇군요. 이게 저는 이 책을 처음 읽었을 때 너무 뻔하고 흔한 이야기를 쓴 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렇죠. 근데 그건 제가 이쪽에 있으니까 뭐 당연한 거지. 대부분의 사람들은 잘 모르고 있는 부분인 것 같아서 기상청에서 같이 이야기해보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고요. 이 책의 목차가 다 질문으로 형성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이 방송을 준비를 할 때 일단 목차로 대본을 먼저 써서 보실 분들 먼저 보시고 이제 저만의 대본으로 해서 책 내용을 좀 넣어야지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2월에 제가 엄청 정신없는 2월을 보냈는데 책을 분실했습니다. 진짜 정신없어요. 이게 뭐야? 책이 없어졌어요. 네. 그래서 책 내용이 뭐예요? 근데 그래서 결국에는 뭐 목차에 따라서 진행이 되고 책 내용하고 비슷하긴 하겠지만 그냥 제가 특수교사로서의 생각했을 때 이야기들을 같이 나눠보려고 합니다. 네, 그냥 아마 비슷할 거예요. 그럼 본인도 안 읽고 하시는 거예요 지금? 읽었죠. 읽긴 읽긴 읽었는데 대본 네. 준비를 할 때 네. 다시금 읽진 못했다. 뭔가 제가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한 부분들은 책에서 내용을 쓰려고 했었는데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두 분의 생각을 듣고 그다음에 저의 생각 그리고 이 장애인에 관련된 이 전반적인 이야기를 하는 방식으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장애인은 무조건 도와줘야 할까요? 송누님은 자기는 무조건 도와준다고 예전에 방송에서 많이 이야기를 하셨었어요. 그분은 오지랖이 너무 넓어요. 아니 뭐 왜 도와줘요? 도와달라고 해야 도와주지. 자기 결정권이 있지 않습니까? 오. 아니 저는 그래요. 저는 그러니까 장애인이 아니더라도 뭐 애든 노인이든
여성이든 뭐 성소수자든 외계인이든 상관없이 굳이 안 도와줍니다. 지가 도움이 필요하면 얘기하겠지. 내가 그러니까 자기가 스스로 할 수 있다가 해보고 안 되면 그때 도움을 청해야지. 뭐 굳이 나서서 도와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모찌님은요? 네, 저도 무조건 도와줘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예, 그래서 도움을 혹시 필요로 한다면은 제가 도와줄 수 있는 능력 안에 있다면 도와주는 게 맞다고 생각이 들고, 사실 그들이 우리가 일상을 보내는 것과 똑같은 일상을 보내야 되는 게 맞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뭐 시설이나 시스템적으로 사실 그들이 웬만한 것들은 다 할 수 있게끔 사실 되어 있는 게 맞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기도 했습니다. 네. 정답은 어쨌든 그 4단. 도와줘야 정답이죠? 할까요? 해서 네, 두 분이 말씀하신 게 맞죠. 그러니까 이게 장애인이라는 이 이름 하에 좀 분류하는 것도 좀 웃기긴 하겠지만 좀 나누자면은 이 지적 장애인, 자폐성 장애인들을 발달 장애인이라고 해가지고 어쨌든 이분들 같은 경우에는 그 지적 능력과 이런 일상생활 하는 데 있어서 좀 제한이 있으신 분들이고, 그리고 그렇게 발달 장애인과 뭐 시각 장애인, 청각 장애인, 뭐 휠체어 타는 휠체어 지체 장애인 분들은 지적 능력에는 문제가 없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아예는 아니긴 하거든요. 중복 장애라 그래가지고 같이 있는 경우도 있지만 일단 순수 청각 시각 장애인들은 지적에는 문제가 없긴 하죠. 그래서 시각 장애 이 파트에서 제가 공부를 했을 때 그런 용어가 있어요. 하인스 브레이크라고 해가지고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런 거예요. 그 시각 장애인이 길을 가다가 잘 안 보여서 이게 흰 지팡이를 하고 가다가, 참고로 흰 지팡이는 전 세계적으로 시각 장애인들이 사용하기로 네, 정해져 있는 거예요. 그냥 노인들은 흰 지팡이 쓰지 않습니다. 켄터키 프라이드 치킨 할아버지도 흰지팡이 쓰는데. 그러네. 그분도 흰지팡인데. 네, 아무튼 그분도 혹시 장애가 있으신 건가요? 아닐 거예요. 컨셉일 거야, 컨셉. 네. 양복도 흰색이잖아. 그러니까 그러네. 전 세계적인 이 약속으로 흰 지팡이를 이렇게 하고 있다라는 거는 시각 장애인이다. 이다. 케인인가 뭐라고 했던 것 같아요, 영어로. 지팡이를 케인이라고 하잖아요. 네. 그렇죠. 네. 근데 하인스 브레이크가 그러니까 그런 시각 장애인들한테 사람들이 눈이 안 보이는데 넘어지면 이렇게 바로 도와준단 말이에요. 도와주는 경우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그 용어가 생긴 거예요. 시각 장애인에게 도와주기 전에 도움을 줘도 될까요? 라고 요청을 해야 된다가 하인스 브레이크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그전에는 그런 게 없었으니까. 특히나 시각 장애인들 같은 경우에는 시력이 아예 없거나 아니면 매우 낮기 때문에 잘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 누군가 자기를 도와준다고 자신의 몸에 손을 대는, 너무 놀랄 것 같아요. 너무 네, 맞아요. 네. 그래서 그런 예의가 아니기도 하고, 그리고 발달 장애인들, 지적 장애인들이나 자폐성 장애인들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지하철이나 어디 버스에서 봤을 때 뭐 감지할 수 있습니다. 뭔가 다르다. 너무 크게 말을 한다던가 행동을 뭐 반복적이고 막 정신 사나운 것처럼 막 왔다리 갔다리 막 이렇게 하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고, 근데 그분들도 YQ천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자기 결정권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이 적절하지 않은 행동을 한다고 해서 우리가 장애가 없는 사람한테는 그러지 말라라고 안 하잖아요. 근데 장애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그 사람한테 애한테 대하듯이 교육하려 들고. 그러면 안 된다라는 거죠. 근데 저는 어쨌든 이쪽 종사자잖아요. 그래서 저 예. 사람이 하는 행동과 이런 것들이 좀 어떻게 이렇게 하면 좀 도와주거나 티 안 나게 도와주거나 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도 안 해요. 네, 학교 근처에서 우리 학교 학생이면 그냥 쓱 하고 도와주거든요. 그거는 제가 아는 애고 뭐 어쨌든 쟤도 나를 아는 사람이기 때문에 선생님으로서 도와주는데, 장애인이라고 해서 저도 무조건 막 도움을 주고 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연 누님도 도와주시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물어보시고 도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우리가 장애인 때문에 불편해도 참아야 할까요?
어느 정도 참아야 되는 부분은 있지만 불편해도 참아야 되는 부분들이 있긴 하지만 네. 그렇지만 모든 걸 다 참을 필요는 없다고 생각해요. 사실 여기에서의 그 불편을 참아야 될까요는 우리 YQ채님이 자주 얘기하신 전장현 시위 뭐 요게 사실 제일 주긴 한데 꼭 그거 말고 다른 부분도 말씀해 주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장애인 때문에 불편한 일이 무엇이 있을까 사실 고민을 해봤거든요. 네. 이 질문을 네. 듣고. 근데 그러니까 딱히 사실 꼭 집어서 뭔가 떠오르는 게 없었어요. 사실 얘기해 주신 그 시위나 네. 이런 거는 저는 불편함이라 생각하진 않았기 아, 때문에 그래요? 네. 그래서 감내하고 우리도 같이 동참해야 되는 부분이라 생각했지. 네, 뭐 그런 부분이라 생각해서. 근데 만약에 불편하게 한다고 했을 경우에는 그 사람도 인간이잖아요, 나랑 똑같이. 우리가 관계를 맺을 때 상대가 계속 불편하게 한다고 해서 다 감내하는 관계는 없다 생각하거든요, 네. 친구 네. 사이에서도. 그런 것처럼 서로 조율해 가는 과정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네. 마이큐 님은요? 불편해도 똑같아도 좀 참긴 해야죠. 왜냐면 그러니까 결국엔 이 개인의 그런 장애도 있겠지만 이 사회 환경이나 사람들의 장애인의 대단한 태도가 또 이 장벽으로 그 역할을 하잖아요. 그거를 좀 낮춰야지. 예를 들면 뭐 계단으로 장애인 그 사람들은 오를 수 있지만 장애인들은 휘쳐야 하기 때문에 경사로를 이용해야 되는 것처럼 그런 게 필요하죠, 사실. 그리고 또 뭐 장애인들이 저 버스나 그런 대중교통을 탈 때 오래 걸리는 거를 이 그게 문화로 될 필요가 있고 정착이 되는데 시간이 좀 필요한 것 같아요. 예. 그러면 조금 다른 질문이긴 한데 두 분이 교회에서 이제 셀 모임, 소그룹 모임, 뭐 순 모임을 할 때 모임원 중에서 장애인이 한 명이 있는 거예요. 지적 장애인. 그러니까 의사소통이 되긴 하지만 깊이 있는 대화는 잘 못하지만 간혹 돌발 행동을 하는 그런 직장 장애인 청년이 있다고 생각을 했을 때 그 청년이 우리가 이제 같이 먹으면서 좀 이 주전부리 같은 걸 먹으면서 모임을 하려고 하는데 엄청 순식간에 혼자 다 먹어버린다든가 다 같이 먹는 거를. 그리고 우리가 어쨌든 성경 이야기와 그런 뭐 삶을 나누는 이야기를 어떤 이야기를 하다가 맥락 없이 자기 이야기를 한다든가 다른 사람 말을 자꾸 끼어들거나 해서 하면 사람들이 불편해하잖아요. 근데 이게 장애인이 아니어도 그런 분들이 계셔요. 너무 많네. 나 그분들 딱 아, 지나갔어. 장애인이었나? 내가 너무 불편함을 감수하지 못하고 행동했나 그분들한테? 네, 아무튼. 네. 그런 상황은 어떻게 해요? 이게 불편함을 감수하시나요? 방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아니면 그거에 대해서 제지를 하거나 조치를 취하거나. 네. 일단은 장애인이 있었던 적이 있어요. 실제로 근데 그분은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지적 장애는 네. 아니었고 네. 제가 만난 셀러는 청각 장애가 있으신 아, 분이었어요. 네. 근데 아주 희미하게 들리는 편이고 근데 청각 장애가 있으신 분은 자기가 들리는 대로 말을 배우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본인이 말하는 것도 굉장히 어눌한 맞아요. 거예요. 맞아요. 그래서 사실 그 나눔을 하는데 제가 못 알아듣겠는 거예요. 음. 그리고 제 나눔이 그 사람한테 잘 들리는지도 잘 음. 모르겠고 음. 해서 입을 엄청 크게 벌리면서 이야기를 하고 그러면 안 되는데. 그러면 안 돼요? 아니, 그래서 아무튼 계속 얘기해 보세요. 왜냐면은 그분이 입모양을 보고 아, 예. 알아듣는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 네네네네. 가지고 입모양을 그 사람 쪽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입모양을 되게 정확하게 이야기해 주려고 이렇게 입을 이렇게 짝짝 찢어가면서 아, 예. 말을 했고 그 사람의 이야기를 못 들었을 때 네. 근데 매번 다시 말씀해 주시겠어요?"를 하기가 너무 미안한 거예요. 그래서 마치 외국어를 알아듣듯이 단어 몇 개로 제가 조합해 가지고 '아 이런 말이겠구나.' 하고서 넘어갔던 기억이 있고 아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만약에 그런 분이 계신다면 네. 지적 장애가 네. 있으신 분이 막 과자 다 먹어 버리고 막 이렇게 행동하면은 '아 생각해 보니까 그 친구가 있었네.'
뭐 우리 그 가정 예배를 드리는 네. 목장에서 네. 근데 10대 아이였어요, 그 어, 친구는. 어. 자폐 스펙트럼. 자폐 어, 스펙트럼 안에 있는 그 어, 친구가 있었는데 네네네. 그 막 음식 갖다 먹으라고 막 네. 주시잖아요. 그러면 자기가 좋아하는 과일이 나오면 참지 못하고 다 먹어버리는 거야, 딸기 같은 거를. 그래서 우리는 그걸 갖다 놓을 때 얘기를 해요. 사람당 3개씩만 먹기로 어우, 우리 약속했어요. 규칙 예, 좋아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막 왔다 갔다 한다던가 계속 이야기에 끼어들 때 아, 우리가 이야기하고 있으니까 조금만 있다가 이야기할 수 있을까? 말해줄 수 있을까? 하고서는 기억했다가 다시 한번 꼭 물어봐 주고 예, 이렇게 했던 경험이 있어요. 근데 만약에 이제 그 친구는 어떻게 보면은 어리잖아요, 네네. 우리보다. 그쵸. 그러니까 그렇게 뭔가 가르치듯이 음. 이야기하는 게 좀 수월할 텐데 만약에 네. 나보다 나이가 많을 수도 있잖아요. 그럼요. 네. 그럴 경우에 '이렇게 얘기하는 게 신뢰가 되진 음. 않을까.'라는 고민이 살짝은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래도 우리 공동체의 규칙에 대해서 사소하지만 서로가 감정이 상하지 않게끔 얘기해 주는 건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네. 네, YQ채님은 어떠실 것 같아요? 질문 좀 다시 한번 얘기해 주실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앞서서는 장애인 때문에 불편을 참아야 할까라고 했을 때 두 분 다 어느 정도 감내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실제로 그러니까 제가 예시를 들어서 교회 셀 모임 상황에서 적절하지 않은 말과 행동을 하는 이 셀원이 왔을 때 그때 그런 경험이 있는지 그리고 그랬을 때도 그냥 참고 하는 게 방법인지 그냥 장애인이니까 감내해야지라고 생각을 하는지. 장애인이니까 그냥 그러려니 하는데 장애인이 아니면은 뭐라 한마디 하겠지. 예. 장애인이라면은 뭐 그냥 감내한다. 감내라거나 뭐 청각장애인 그런 게 있으면 수어를 배우기 너무 시간이 걸리니까 어렵죠. 필담을 한다든지 예 그렇게 음. 그래서 또 그런 그 말하는 걸 또 텍스트로 해주는 그런 어플들도 있고 하니까 그런 걸로 뭐 얘기를 해도 되겠죠. 음. 방법을 찾아야죠. 예. 청각장애인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좀 청각장애인 얘기를 좀 해보면 입모양을 크게 벌리는 거는 적절하지 않은 방법이에요. 아예 그걸 구화라고 하거든요. 그렇게 입모양으로 이해하고 어쨌든 그 사람도 이게 자기가 최대한 낼 수 있는 발음으로 이렇게 의사소통을 하는 걸 구화라고 하는데 그 구화 교육에 그 유의사항이 있어요. 꼭 입모양을 잘 보여주게 하려고 크게 하지 왜냐면 그 사람들이 그 구화를 습득할 때 그렇게 큰 정확한 입모양으로 배우지 않아요. 그냥 일상적으로 지금 이야기하는 우리의 입모양식으로 구화를 배우기 때문에 오히려 크게 하면 그 사람이 더 이해하기가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그냥 일반적으로 뭐 너무 빠르지 않게만 하면 좀 적절하게 알아들을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제가 같이 대학교 때 자취했던 형도 구화를 사용하는 형이었는데 그 형 같은 경우에는 제가 뭐라고 얘기를 했는데 분명히 못 알아들은 것 같아요. 근데 이해한 것처럼 해서 형 내가 지금 방금 무슨 말 했는지 이해했어? 그러니까 못 알아들었대요. 그래서 왜 이해한 한척했어. 척하냐라고 했더니 그 사람들은 소리가 안 들리기 때문에 더 시각적인 거에 집중을 하는데 예를 들어서 본인이 뭔가를 말을 했는데 저 사람이 내 방금 한 말을 그러니까 못 알아들었는지를 표정을 보고 안 돼요. 그 반대 상황도 마찬가지로. 근데 예를 들어서 다시 한번 말해 줄래요?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는 게 사람들이 한두 번은 그냥 해 주는데 엄청 귀찮아하고 불편해하는 티를 엄청 내는 거죠, 사람들이.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게 학습이 되니까 못 알아들어도 그냥 알아들은 척하고 그냥 넘어가고 이게 좀 생활화가 된 느낌이긴 했거든요. 그런 경우들도 있고 아무튼 그 형 진짜 웃겼어요. 덕분에 약간 이게 정말 친구가 되면 그 장애에 대해서 좀 더 이해하기가 쉬워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책에서 나오는 텍스트를 보는 것보다 실제로 같이 생활하고 이렇게 하다 보면은 더 적응이 되는 것 같고, 이거는 저는 장애인이 이 기독교 내에서 말하는 약자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 장애인을 가르치는 직업에 대해서 더 내가 가야 될 길이라고 생각도 하고 그리고 더 이해도가 높은 편이에요. 그래서 YQ채님과 마찬가지로 좀 전 장애인과 뭐 이렇게 있으면은 좀 그 불편에도 감수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사람이고 그러니까 아닌 사람 장애인이 아닌데 그런 행동을 하는 사람이 한테 한 소리를 하니까 제가 너무 이렇게 이해가 안 되는 사람이 되면 그냥 장애인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 사람을. 좋은 방법이다. 그러면 제가 그 사람에 대해서 더 이해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관대해지는군요. 네, 그 사람이 아. 진짜 장애인이고 아닌 걸 떠나서 사실 그건 중요하지 않거든요. 그런 라벨링은. 근데 내가 저 사람을 이해하고 싶으면 아, 저 사람 장애인인가 보다라고 그냥 혼자 생각을 하면 네, 이해가 좀 돼서 그냥 이 제 꿀팁이고요. 근데 이 두 번째 질문에 좀 불편하는 걸 좀 감내하면서 살아가는 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방향성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이번엔 세 번째 질문입니다. 이 장애인과 의사소통이 안 될 때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뭐 의사소통이 안 되는 사람은 청각장애인이 될 수도 있고 뭐 지적장애인, 자폐성 장애인일 수도 있고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의사소통이 안 될 때요? 쉽지 않네. 답답하겠지. 쉬운 단어를 써서 얘기를 한다든지 아니면 뭐 몸짓이나 표정 같은 비언어적인 표현을 활용을 한다든지 그렇게 할 텐데 일단 의사소통이 안 되면은 얘기 자체 잘 안 하고 싶을 것 같아요. 예, 답답하니까. 오, 아주 솔직한 답변입니다. 네. 아니 뭐 솔직히 그냥 비장애인하고도 의사소통이 안 되면 얘기하기 싫은데 같은 맥락이지 뭐. 맞아. 에이, 저도 답답할 것 같은데. 음, 그러니까 사실 친구 중에서도 대화가 잘 통하는 친구가 있고 맞아요. 말할 때마다 엥엥 싶은 친구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예. 근데 엥 싶은 친구들하고는 액티비티만 같이 하면 돼요. 어, 같이 야구를 보러 간다. 아니면 같이 뭐 운동을 하러 간다. 어. 스키를 타러 간다. 그러니까 목적이 뚜렷하고 몸을 움직이고 굳이 대화가 필요하지 않은 행동을 해도 네. 우리는 친하다라는 걸 느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그런 친구들하고는 그런 것만 하거든요. 대화 안 하고. 그래도 근데 친구 관계를 유지하네요. 예, 뭐 갈 때 필요하니까 아. 짝 맞춰서 가야 되니까 우리가 또 그런 편이거든요. 그래서 사실 대화가 잘 안 통하는 장애인이라면 네. 의사소통이 잘 안 된다면은 어떻게 보면 그냥 이렇게 몸으로 놀 수 있는 거 같이 게임을 한다든가 아주 단순한 룰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게임 같은 걸 하면서 친하게 지내는 게 맞지. 아유 뭐 내 말을 끝까지 이해시키려고 애쓰고 이런 것도 저는 폭력이 될 수 있다 생각하거든요. 네네. 그래서 그런 게 좀 어려울 것 같고 저는 이 부분에 있어서는 사실 장애인을 만난다면은 의사소통이 안 될 때 어느 정도 감내하고 뭔가 내 의견을 끝까지 피력하고 이런 걸 안 할 것 같은데 네. 저는 힘들었던 건 약간 제가 느끼기에 경계성 지능 장애가 네네네네. 있으신 분하고 얘기할 때 좀 힘들었어요, 사실. 왜냐하면 말의 의도를 모르는 것 같은 거야, 이 사람이. 네. 그래서 자기는 열심히 대답하고 열심히 말하는데 막 계속 핀트가 어긋나는 듯한 대화가 오고 갈 때 그때 너무 힘들더라고요. 이 사람이 장애인은 아닌데 근데 왜 이럴까? 뭔가 지금 되게 안 통한다 싶은 생각이 들어서 힘들었던 경험이 있었어요. 네. 네. 이거에 대한 답변을 사실 YQ제님이 전 질문에서 좀 답변을 했었던 것 같아요. 뭐 필담을 하거나 뭐 방법을 찾는다라고 하는데 그 이 특수교육 안에 아니 꼭 특수교육 안에만 있는 것 같지는 않긴 한데 이 장애인들과 의사소통하는 것 중에 AAC라고 네. 한국어로 얘기하면은 보완대체 의사소통이라는 아세요? 네. 예. 막 평말 같은 것도 보여주고 막 이러잖아요. 네네네. 맞아요. 그래서 지금 저희 학교 근처에 있는 이 가게들을 보면 AAC 뭐가 있는 가게 뭐 해가지고 근처에 그런 것들을 다 뿌린 거예요. 그게 뭐냐면 그 가게에서 뭔가 의사소통을 하기 위해서 AAC가 필요하다 말하고 약간 상황이면은 그 의사소통 판을 꺼내요. 그래서 그게 그림과 함께 무엇을 의미하는지 글자가 간단하게 써 있는데 그 사람이 의사소통을 하기 위해서 그 판에 있는 데를 손가락을 짚는 거예요.
그럼 나는 뭐 커피를 시키겠다. 물을 주세요. 이런 식으로 그런 방법으로 의사소통을 하는 경우들도 있고요. 그리고 교수님께서 아까 말씀하신 필담을 하거나 하는 것도 또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지만 일단 장애인이라고 해서 너 무조건 우리가 대화하는 것처럼 대화를 해야 돼라고 그 사람들한테 강요를 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들이 이미 사용하고 있는 의사소통 방법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그분들이 자기들이 사용하고 있는 의사소통이 있는데 그거를 비장애인들에 맞춰서 노력을 하는 것보다 비장애인들이 그 장애인이 사용하고 있는 의사소통을 배우는 방법이 훨씬 쉽긴 하거든요. 수어는 아니에요. 수어는 진짜 하나의 언어라서 수어도 외국어인 거고 그거는. 외국어처럼 그래서 수어를 배웠다가 안 쓰면 또 능력이 막 퇴화하고 하거든요. 사람들마다. 그러니까 수어 제외하고는 뭐 충분히 그 사람은 구어로 대화 의사소통을 하는데 내가 못 알아듣겠어. 그래서 난 못 알아듣겠으니까 너랑 필담을 하겠어. 라는 식으로 강요하는 건 좀 적절하진 않은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근데 이미 두 분은 책을 보시지 않았지만 의사소통이 안 될 때 충분히 잘 하려고 노력을 하셨던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런가요? 네네. 몸으로 놀고 이런 게 맞나요? 네, 그런 방법들도 적절하죠. 이번엔 네 번째 질문입니다. 장애가 있어도 일할 수 있을까요? 네, 일할 수 있습니다. 이- 일해야죠, 그리고. 예. 그래서 저는 장애인 분들을 네. 직접 그 고용 현장에서 만났던 경우는 네. 일단은 첫 번째 마사지 받으러 갔을 때 시각장애인들. 시각장애인 분이 중국 마사지였나요? 아무튼 뭐 그거를 엄청 시원하게 네. 잘 해주셨어요. 네. 남성분이었는데 네. 그래서 너무 좋았던 경험이 있고 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 어둠 속의 대화라고 어어. 해서 그거 국촌에 있는. 네네 네. 국촌에 가서 제가 한 2번인가 해봤거든요. 네. 그래서 아이들 데리고 하는 현장 체험 학습으로 했었던 경험이 있는데 그때 그 마스터님이 계세요. 네. 근데 이거 스폰가? 마스터님이 사실은 마지막에 알려주시잖아요. 따단 그래서 그런 것도 보았고, 근데 이렇게 어떻게 보면 좀 특수한 케이스잖아요. 이런 거는. 그렇죠. 그것 이외에는 이전에 그 IT 회사에서 제가 일을 할 때에 네. 그 뭔가 지적 장애는 아니셨고 그분은 네. 그런 좀 뭐라고 할까요? 그러니까 겉으로 봤을 때 장애가 있으셨어요. 그래서 네. 그분이 그 개발자로 일하시는 거 봤고, 신체 장애인. 네, 신체 장애가 있는 걸 봤고, 그 다음에 사내에 카페테리아가 있는데 거기 안에 장애인들이 고용되어서 진행되는 걸 봤던 경험이 있고요. 네. 그래서 장애가 있어도 충분히 일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일해야 하고요. 네. 네. 국민이니까. 네. 그러면 교체님 답변을 드리고 제가 네. 다른 질문을 또 좀 드려볼게요. 알겠습니다. 장애가 있어도 일을 할 수 있고요. 네. 장애가 없는데 저는 일을 하기가 싫습니다. 불로소득을 추구합니다. 그런데 장애가 있어도 일을 할 수 있으려면 차별금지법이 제정이 되어야 됩니다. 왜냐하면은 물론 지금도 장애인을 고용이나 재화의 서비스의 측면에서 차별하면 안 되지만 예를 들면 장애인인데 성소수자다. 네, 여성 장애인이다. 늙은 장애가 역시 잘 아시네요. 잘 알죠. 이 분야가 아닌데도 어떻게 사실 이건 이쪽 분야에서 저는 이슈가 되는 거거든요. 다각 다시 제너럴리스트 이것저것 웬만한 주제 갖다 줘도 말 한두 마디는 섞을 수 있는데 아무튼 그렇기 때문에 차별금지법이 필요하다. 왜냐면 이게 결국엔 모든 차별을 다 모아서 그 차별금지법을 다 묻겠다 그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게 제가 봤을 때 이 차별금지법이 통과가 돼야지 진정으로 장애인들이 저 업무 환경에서 쓰임이 더 커질 것 같아요. 지금 마치 제가 봤을 때는 현재 장애인이랑 어울려서 일하는 게 아니라 그냥 장애인용 직장이 따로 있잖아요. 예를 들면 대기업들이 그냥
자기네 그 사회 활동 공헌한다고 퍼센테이지 뭐 채우려고. 장애인 뭐 쿠키 만드는 그 공장이라든지 그런 거 만들어가지고 저 이런 활동해요. 약간 그런 거 쇼케이스 목적으로 많이 하는데 그 의무 고용률이 있죠. 그렇죠. 의무 장애인들을. 고용률도 있고 그래서 아무래도 또 대기업의 그런 그 사회적인 책임도 있으니까 윤리적 책임도 그런 걸 다하기 위해서 하는 건데 근데 일반 뭐 조소나 중소기업이나 그런 대기업 아닌 데서 장애인 쓰려면은 차별금지법이 있어야 된다. 그러면 중증 장애인, 정말 장애가 심해서 예를 들어서 정말 지적인 수준이 뭐 1세, 2세인 지적 장애인이라던가 아니면 신체 장애인들 중에서 정말 목도 가누기 어렵고 뭐 한 8 정도 쓸 수 있는 음. 장애인이 있다. 그럼 이 사람들도 일을 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따 의사를 물어봐야죠. 아니 근데 하고 싶어요. 본인. 하고 싶어 해. 참여하고 싶다, 사회에. 쉽지 않네. 뭐 그런데 뭐 맞는 그러니까 뭐 예. 정확히 그 사람이 어떤 걸 좋아할지 어떤 걸 잘할지 모르겠지만 일단 물어봐야겠죠. 그리고 방법을 찾아 나가야 되는데 안 되면 방법 최대한 찾아 나가야겠죠. 예. 그러니까 뭐 예, 그렇습니다. 일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나요? 본인이 하고 일을 싶다면? 당연히 해야 되고 그거는 노동권은 누구한테 지켜져야 돼 권리니까 해야 되죠. 민주사회라면 그 당연히 그렇게 옆에서 다 뭐 국가든 저 같이 있는 가족이든 누가 도움을 줘야 되는 게 당연한 거고. 근데 예, 그렇습니다. 뭐 아직 구체적인 건 없지만 그 사람에 따라 다를 거예요. 예. 노치님은요? 저도 만약에 그 당사자가 네. 일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는데 네. 근데 그게 좀 남들이 판단하기에도 네. 적절하다라고 여겨진다면 네. 왜냐하면 진짜 어린아이가 음. 나 일하고 싶어 한다고 해서 일을 시키진 않잖아요. 네. 그거는 그 아동을 강제로 이렇게 노동에 쓰는 거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네. 그런데 근데 어느 정도 뭐 팔 하나 움직일 수 있는데 할 수 있는 노동이 따로 있다던가 네네. 아니면 뭐 기술이 발달해서 네. 눈으로 이렇게 뭐 아이 컨택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던가 단순하면서 할 수 있는 일이 있고 그리고 그 사람의 어떤 노동 의지도 남들이 평가하기에 적절하다라고 여겨진다면은 저는 해야 되지 않을까요? 예.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근데 사실 현실적으로 좀 많은 어려움은 있을 것 같아요. 네. 예. 그 이게 장애인들이 이 고용되는 거와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중에서 뭐 경쟁 고용이라 그래서 그거는 정말 비장애인들과 경쟁을 해서 고용이 되는 경우가 있고요. 그리고 지원 고용이라 그래 가지고 어쨌든 비장애인들과 섞여서 일을 하는데 이 사람이 장애로 인해서 원활하지 않기 때문에 누군가 보조해 주는 사람이 붙어서 그 사람이 노동을 할 수 있게 네. 지원을 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리고 이 보호 고용이라고 해 가지고 정말 장애인들만 모여서 일을 하는 경우죠. 그러니까 장애인들이 근로자가 한 20명이라고 하면 거기 관리자가 한두 명 해 가지고 그런 경우는 보통 단순 작업들이 많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뭐 볼펜 끼우기라든가 뭐 포장한다든가 포장 조립한다든가 이런 경우들이 있는데 그래서 장애인들도 일을 할 수 있고 일을 해야 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그리고 예. 그 스타크래프트에 나오는 드라군도 장애인이잖아요. 그래요? 척추장애인? 제 그 컨셉은 그 컨셉이 그거예요. 예, 그러니까 원래 질럿인데 네. 전투 중에 완전히 몸이 불구가 된 거야. 아. 근데 그거를 드라군이 발이 4개잖아요. 예. 사족 보행 기계 안에다가 걔 태워가지고 예. 탑승해서. 그래서 이게 보면 그 조그만 거 화면에 뜨는 게 얼굴에 막 퍼런 게 그게 그 액체인 거예요. 그래서 그런 컨셉이 있다. 근데 실제로 우크라이나에서도 그 상위 군인들이 다시 전장에 나가는 사람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애국심이 너무 뛰어나가지고. 그렇죠. 근데
솔직히 미안한 얘기인데 근데 이게 그 장애인들이 가장 각자만의 그 베스트 그 캐파를 낼 수 있는 상황인데 제가 봤을 때 전투에 있어서는 의문이 들긴 해요. 예. 근데 이거 뭐 장애인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실제로 신체적인 능력을 쓰는 데 있어서는 딸리니까. 그래서 이건 뭐 여성도 마찬가지고 여성 비하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영구적으로도 여성이 딸려 가지고 신체 생리학적으로. 예, 신체 생리학적으로. 그래서 미국에서도 뭐 해병대 같은 경우에는 여성을 기준으로 해서 그 체력 테스트나 그런 걸 맞춰 보니까 이게 좀 어느 정도 하향 평준화가 되다 보니까 이게 좀 일부 특정 분야나 그런 데서는 좀 그 장애인을 쓰는 게 좋지 않다. 좋지 않다라기보단 적합하지 않다. 적절하지 않다. 예. 그래서 이게 사실 두 분이 이쪽에 장애에 대한 인식과 뭐 이런 것들이 높은 편이셔서 지금 특별한 오답이 잘 안 나오고 있는데요. 제가 이 의도한 오답은요. 그러니까 뭐 장애 당연히 일을 해야지만 중증 장애인들은 뭐 일보다는 좀 보호가 필요하고 뭐 요양이 필요하지 않을까요?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전 그 나쁜 생각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근데 의도가 선하게 했지만 그거는 정답이 아닙니다. 적절하지 않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해줄 수 있는 거죠. 그런 오답을 누군가 했으면. 근데 오늘은 오답이 나오기가 쉽지 않은 상황인 것 같고요. 소문이 왔어야 됐나? 아니 근데 중증 장애인 분들은 실제로 그러면 네. 어떤 노동 환경에서 일을 하시는 거예요? 네. 무슨 일을 하세요? 네. 그게 지금의 숙제예요. 왜냐하면 장애인들을 고용을 한다. 우리나라에서 공기업으로 해가지고 장애인들 고용을 이렇게 하는 한국 장애인 고용공단이 있어요. 공기업인데 네. 거기서도 이제 아이들이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취업을 하려면 거기랑 연계를 해서 보통 취업을 하는데 우선 직업평가, 기능평가를 해요. 네. 얘가 어느 정도 기능을 하고 무슨 작업을 할 수 있고 이걸 기능을 평가를 해서 걔가 어느 정도 수준에 따라서 갈 수 있는 이 직장이 다르게 되는 거죠. 근데 이 말은 최소한의 기능이 없는 친구들은 그 한국장애인 고용공단에서 정해주는 직장에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쵸. 중증 장애인들은 보통 집에 있거나 아니면 주간보호센터에서 그냥 즐겁게 하루를 보내고 막 돌아오고 이런 경우들이 많이 있거든요. 근데 민들레 정확한 지금 워딩이 기억이 안 나는데 민들레 쉼터인가? 민들레 뭐 하는 민들레 영토? 추억의 이름이네. 충청권에 있는 네. 데인데 거기는 완전히 그 패러다임을 바꿔가지고 하는 건데 기능 평가를 하지 않고요. 일단 장애인 선착순인 거예요. 일단 들어왔어요. 그러면 그 사람의 장애에 따라서 맞춰서 일을 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그 크지 않기 때문에 무제한으로 받을 수 없죠. 그리고 이미 정원이 차서 지금은 들어갈 수도 없어요. 누가 나가야지 뽑는데 누가 안 나가니까. 그러니까 거기는 그랬을 때 그거를 뭐 어떤 교수님들이과 뭐 어떤 교사들이 이렇게 모아가지고 만든 거긴데 그렇게 했을 때 당연히 생산성이 떨어지고 망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굉장히 잘 운영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좀 잘 되고 있는 사례 중에 하나라서 근데 그렇게 수고와 노력을 하려고 하지 않죠. 장애인을 고용을 하면 뭐 그런 국가에서 지원을 좀 받겠죠. 네, 그리고 어떤 분이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었어요. 그 기업들 장애인 고용한다고 해놓고 그 1층에 카페 차려놓고 거기서 고용한다. 실제로 거기서 뭐 회사에 뭐 사무일이나 이런 건 시키지 않고라고 하지만 그런 회사 1층에 카페를 가기 위해서 노력하고 가고 싶어하는 장애인들이 엄청 많거든요. 그쵸. 정말 근데 제가 학교 제자 중에서 정말 똑똑했던 애는 대기업까지는 아닌데 그 뭐죠? 순창 고추장 해찬들 아무튼 막 그런 가서 그런 사무 보조를 하고 있는 친구가 있어요. 근데 걔는 좀 그냥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봤을 때 장애인인지 잘 모를 정도의 그런 지적 장애인이긴 하지만 그런 식으로 취업들을 하고 있죠. 네. 그래서 계속 장애인들도 일을 해야 된다. 그리고 스타벅스, 뭐 할리스 커피 이런 데는 가면은 보셨죠? 한 번씩 정도 보시지 않았나요? 장애인 근로자? 한번 좀 지나가면서 본 것 같아요. 봤던 것 같아요. 그래서 네. 그분들은 고용을
근데 그분에 대해서도 스타벅스에 고용을 하지만 커피 만드는 거를 엄청 연습해서 가요. 학교에서 바리스타 교육을 엄청 많이 하거든요. 근데 스타벅스, 할리스 커피 이런 큰 커피숍에서는 커피 만드는 걸 시키지 않고 청소를 주로 시킵니다. 테이블 정리, 뭐 분리수거 해가지고 쓰레기 버리고 해서 저게 무슨 장애인 고용하는 거라고 하지만 거기는 다들 장애인계 삼성 약간 이런 느낌이거든요. 그리고 장애인들은 보통 4시간만 일하는 장애인들이 많아요. 네. 그러니까 이거는 니체가 원하는 대로 일하고 있네요. 그분들은. 니체? 아니 케인즈? 니체도 그런 얘기 했어. 그래요? 니체도. 아무튼. 네. 근데 그만큼 급여가 적기는 하죠. 4시간밖에 근로를 안 하기 때문에. 근데 그거에 대해서도 그렇지만 8시간을 쭉 근무할 수 있는 장애인들이 많지 않죠. 그래서 어떤 친구는 저희 졸업생 중에서는 처음에 4시간 근로로 갔다가 이 친구가 체력도 괜찮고 잘하니까 8시간 근로로 이렇게 바꾸는 경우도 있긴 하거든요. 저도 4시간밖에 근로 못 할 것 같아요. 저 비장애인인데 저도 좀 힘듭니다. 8시간. 월급이 절반을 줄어도 괜찮나요, 그러면? 월급은 그대로 받되 4시간만 일하고 싶습니다. 예, 주 4일제가 왔으면 좋겠네요. 5번째 질문입니다. 장애인은 특수학교에 가는 게 낫지 않을까요? 이렇게 분리를 그러니까 심한 애들은 뭐 갈 수 있는데 이게 통합교육을 해야 돼요. 통합교육. 그러니까 결국에는 우리가 뭐 장애인이든 뭐 저 성소수자 그런 그리고 그 무슬림 이민자들을 뭐 해외 노동자의 자식들을 그렇게 분리시키고 그리고 완전 저 이상한 외계인 취급하고 그렇게 대상화 시킬 수 있는 이유가 왜냐면 나랑 관련이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이거든요. 그게 그 비장애인의 입장에서 그렇고 장애인의 입장에서는 자기는 뭐 정도에 따라 다르겠지만 결국엔 뭐 어딘가 좀 그냥 비장애인에 비해서 신체적으로나 뭐 정신적으로나 살짝 문제가 아니라 살짝 다른 것뿐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과 비장애인들과 함께 잘 어울려서 나도 똑같이 교육을 받을 수 있다. 그리고 그 장애인은 저 특수학교 안 가고 싶을 수도 있잖아요. 나는 저 비장애인들이랑 어울려가지고 수능 보고 그렇게 똑같이 할 수 있는데 왜 내가 특수학교 가야 되냐? 족가십시오.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고. 실제로 작년에 저희 반이었던 애가 거기는 사연이 많은 집이긴 한데 5남매인데 아이고. 장애가 있습니다. 어머니도 장애가 있으시고요. 그러니까 약간 유전인가? 그런 거를 영향을 받은 집인 것 같은데 근데 애들마다 장애 정도도 달라요. 근데 작년 저희 반이었던 애는 혼자 지하철 타고 왔다 갔다 할 수 있고 돈도 혼자 쓰고 카드 긁고 다 할 수 있는 음악도 만들고. 근데 그 음악은 뭐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음악하고 좀 다르긴 하지만 네. 예. 근데 그 친구가 원래 특수학급 그러니까 일반 학교를 다니다가 부모가 일반 학교를 애를 보냈을 때 번거롭고 귀찮은 일이 너무 많으니까 특수학교로 데려온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애는 자기는 여기 학교 다니기 싫다 전화 오자마자 하면서 엄청 막 자살하고 싶다 막 이런 얘기 막 하고 그랬던 친구가 있습니다 마침. 그러니까 음. 그게 그런 가능성도 닫아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특수학교를 간다고 해서 뭐 다 애들의 가능성이 제한되는 건 아니지만 그런 친구 같은 캐파가 분명히 그냥 통합교육 받을 캐파가 되는데도 불구하고 부모가 자기네들 편하자고 특수학교 보내버리면은 그건 옳지 않은 거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경우에 따라 다르되 그래도 최대한 통합 교육을 하는 방향으로 가야 된다. 좀 그래서 거기서 더 나아가서 장애인의 타이시설화도 저는 같은 맥락으로 생각을 합니다. 예. 로치님은요? 더 할 말씀 있으세요? 그냥 어울려야 된다. 음. 결국엔 그래야지 비장애인은 장애인 서로를 이해하고 또 결국에 다 어울리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에 그렇습니다. 예. 네. 저도 분리는 차별을 만든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네.
특수학교에 뭐 꼭 가야 되는 경우들은 있을 것 같아요. 뭐 음. 중증장애라든지 뭐 그런 경우들은 있을 것 같긴 한데 대부분의 그 장애인들도 비장애인들과 어울려서 같이 교육을 받을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저는 중학교 때 저희 반에 그 지적 장애는 없지만 그 휠체어를 타고 다니는 친구가 네. 있었거든요. 근데 그 친구랑 같이 학교를 다니면서 사실 알게 모르게 제가 더 많이 배운 것 같다는 생각이 그래요? 들었어요. 어떤 점이요? 비장애인으로서 장애인과 함께 하는 데 있어서 '아 나와 다른 모습의 사람들이 있구나.'라는 거에 대한 시각의 깨어짐도 있었던 것 같고 중학생 때. 그리고 '아 이런 말이 적절하지 않구나.'라는 표현들도 배우게 되는 것 같았고 그러니까 좀 어디까지 도와줘야 되는지에 대해서 친구의 마음을 이해해 보려고도 하고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사실 비장애인들도 성장할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뭔가 분리하는 것보다는 함께 하는 게 더 중요하지 않을까. 그런 의미에서 특수학교가 모든 장애인들한테 다 필요하진 않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게 사실 저는 교회 내에서 잠옷실 같은 공간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럴 수 있군. 잠옷실이 있는 이유는 어른들이 내가 예배를 조용히 드리고 싶기 때문에 분리를 한 거지. 분리를 한 거거든요, 애기를. 그러니까 이게 특히 와이큐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통합교육, 다 같이 어울려서 하는 교육이 최종적인 우리가 도달해야 되는 이상적인 점인데 현실은 그게 안 되는 거죠. 잠옷실 없이 예배를 드린다고 하면 또 얼마나 난리치겠습니까? 애기 조용히 시켜라. 눈치를 주겠죠. 또 부모한테. 그러니까 특수교육도 비슷한 상황인 거예요. 지금 이게 무슨 일이 있으면 이게 일반 학교를 다니더라도 그 반의 담임 선생님의 마인드에 따라서 이 애가 그 비장애 아이들이랑 어울릴 수 있는지 못 어울리고 특수반에 내려가야 되는지는 그 담임 선생님의 마인드도 꽤 많이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담임 선생님이 애를 어떻게 대하느냐에 따라서 그걸 보고 비장애 아이들이 그걸 보고 배우는데 우리 반의 일원으로서 우리 함께 하자라는 거 하면 애들도 그렇게 따라가는데 그냥 너는 수업에 방해가 되니까 특수반에 내려가서 별도의 너에게 맞는 교육을 받아라고 하는 경우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은 또 이걸 역차별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꽤 있어요. 그러니까 그 장애인 때문에 우리 비장애 애들이 교육을 못 받는다 제대로 방해를 받는다 수업 방해가 받는다. 특히 고등학교는 더 심해가지고 알아서 눈치껏 그냥 밑에서만 특수학급에서만 하는 경우들도 있고. 근데 대부분 그 역차별이라고 얘기하는 그 대상들이 있잖아요. 네. 그런 사람들은 가해자인 경우가 많아요. 음. 대부분 그러니까 오히려 자기가 역차별도 권력이 있고 갑인 사람들이 역차별을 주장할 수 있는 거예요. 오히려 차별을 당하는 소수자 입장에서는 역차별이라는 말도 꺼내지 못해요. 그러니까 역차별이라는 단어 자체가 모순적인 거야. 네. 강자만이 꺼낼 수 있는 단어예요. 역차별은. 차별은 그냥 약자는 원래 차별을 당한 건데 약자들이 자기 역차별 당한다고 얘기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단어 자체에 모순이 있는 거지. 강자들이 조금 손해 봤을 때 쓰는 용어가 역차별. 남성들이 역차별 당한다. 그런 것들은 여성들이 차별을 당하는 건 맞는데 남성들이 역차별 당하는 거는 억지 주장, 억지 프레임이다. 그리고 이게 주호민 자녀 사건 있을 때도 사람들이 그 왜 일반 학교 다녀서 피해를 주냐. 그런 애들은 특수학교를 가야지라는 이야기가 자연스럽게 나오는 게 사실 우리나라 지금 분위기긴 해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문화가 참 문제가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모찌님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은 그 특수학교가 더 지금 필요한 현재 시대 상황에서는 특수학교에서 받아야 되는 아이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정말로 이게 그 친구들이 그러니까 일반 학교에 갔을 때
이 일반 학교 그 교육 과정의 시스템을 아예 따라갈 수 없는 친구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근데 점점 장애가 이제 학교에 있으니까 점점 중증화돼 가요. 애들이 점점 장애가 심해지고 그러다 보니까 어 예전에면 특수학교를 다녔어야 될 애들이 일반 학교 특수학급에 가는 경우들이 많이 생긴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특수학교는 장애가 중증된 애들이 점점 심한 애들이 오니까 특수학교는 특수학교대로 나름 더 힘들고 그 일반 학교에는 원래 요 정도 수준의 애들은 특수학교를 다녔었는데 일반 학교를 다니까 일반 학교 교사들이나 여기들도 당황스러운 거예요. "얘네들 특수학교 가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얘기를 하지만 특수학교의 수가 너무 적기 때문에 그 아이들이 특수학교를 이미 수용을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부족해서 특수학교를 지으려고 하면 또 그 지역에 사는 사람들이 땅값 떨어진다고 또 난리치고 아이씨. 그러니까 특수학교 그 말했잖아요. 주호민 사건 때도 그런 애들 특수학교를 보내야지 왜 일반 학교 다녀서 피해 가게 하냐라고 해놓고 특수학교를 못 짓게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돼? 오지에 지으라 이거 아니에요? 맞아요. 이 조그만 땅 때문에 오지가 어딨어. 산속에 지어라 이런 건데 근데 왜 그걸 무슨 폐기물 처리장도 아니고 왜 그 혐오시설이 된 거야 특수학교. 아 나 옛날에 기억 몇 년 전에 그 저 은평군가 저기 노원 쪽에도 그 특수학교 지으려고 했다 막 그 부모들이 그 시민들한테 막 절하고 그랬던 강서구 맞아. 기사를 읽었던 기억이 나네요. 거기는 다행히 무사히 지어졌고요. 사실 그때 논란이 됐던 거는 그러니까 거기가 원래 전에 그 어떤 초등학교 부지고 그 초등학교가 너무 노후가 돼서 다른 데로 이전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 부지가 어쨌든 학교 땅덩어리들은 거기마다 그 용도가 있는데 학교 부지기 때문에 그럼 여기에 특수학교를 만들겠다라고 계획을 세웠는데 강서구가 허준의 고향이에요. 네. 허준. 네. 그 허준이 거기 해서 그때 당시 국회의원인 혼수성태 씨가 거기 한방병원을 짓겠다고 공약을 건 거예요. 허준의 고향이니까. 그리고 이게 용도가 그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거기 허준 박물관도 있고 막 그래요. 근데 그 사람들은 그 지역 주민들은 한방병원 생기면 우리 땅값이 오르겠구나라고 생각하고 했는데 갑자기 특수학교를 짓겠다라고 해서 난리가 났었던 거고 그거를 추진한 사람들은 이미 그 졸업을 시켰어요. 자기 자녀들을 부모들이긴 하지만 그래서 자기 자녀들은 혜택을 못 받는데도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추진을 했던 거고 그걸 반대하는 사람들의 논리가 어떤 거였냐면 그래 당연히 필요하다. 근데 이미 강서구에는 특수학교가 하나가 있다. 특수학교가 있고 그거 말고도 장애인 그런 시설들이 많이 있다. 왜 우리 지역에만 계속 많이 하냐라고 하는데 그 특수학교가 굉장히 작은 특수학교예요. 그러니까 지금 저희 학교 기준으로 했을 때 저희 학교의 절반도 안 되는 규모이기 때문에 애들이 그러니까 애들 수가 수용이 별로 안 되고 그마저도 그 학교를 오기 위해서 애들이 버스를 타고 오는데 버스를 막 아침에 6시에 뭐 진짜 제일 먼저 타는 6시 막 이렇게 타가지고 거의 한 2시간 반 동안 버스에 있는 거예요. 돌면서. 아이고. 그러니까 그런 게 있는데 그런 건 깡그리 무시하고 그냥 한방병원 지어달라라고 해서 논란이 있었죠. 그래서 상황이 어렵습니다. 진짜 웃겨요. 그래서 알고 보면은 아니 특수학교 보내라고 하는 거 특수학교 못 짓게 하고 그래서 각 서울에서는 각 구마다 특수학교를 최소 하나씩은 하겠다라고 전 교육감이 이야기를 해서 추진이 돼서 없는 데가 지금 조금씩 생기고 있는데 여기서 또 맹점이 뭐냐면 특수학교가 지적장애인 자폐성 장애인들 다니는 발달장애 학교가 있고요. 그리고 청각장애 학교도 있고 시각장애 학교도 있고 그리고 몸이 불편한 지체장애 학교도 있고 뭐 이런 식인 거예요. 그러니까 지체장애를 갖고 있는 친구들은 지체장애 학교를 다녀야 되는 거고 지적장애나 자폐성 장애가 있는 아이들은 그 학교를 다녀야 되고 하는데 우리 지역에 있는 특수학교가 지체장애 학교인데 난 지적장애인이면 결국 없는 거거든요, 사실.
아이고. 뭐 요런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근데 학교를 크게 만들어서 학급을 여러 개 두고 네. 운영할 수 있는 건 안 되는 거예요? 그런 방법은? 여러 장애가 있는 예예예. 그런 학교가 있긴 합니다. 저기 서울에는 이게 공립학교 중에서는 없고요. 없다고 완전 단정하기 좀 그렇지만 애화학교라고 이 천주교재단에서 하고 있는 학교인데 거기는 청각장애 학교인데 지적장애 아이들도 받는 학교가 있어요. 아. 그러니까 그 말씀하셨던 걸 반을 다르게 운영을 하는 거예요. 네네네네. 근데 그 학교 얘기를 들어보면 거기도 또 어려움이 있는 게 교사들이 어쨌든 청각장애인 아이들을 가르치는 교사가 있어야 되고 그리고 지적장애 아이들을 가르치는 교사들이 있고 이렇게 나눠주다 보니까 애매하게 쪼개지니까 그 선생님들은 수업을 더 많이 해요. 그러니까 차라리 이게 하나의 장애면 그러니까 학교에 배정되어 있는 교사 수는 정해져 있고 뭐 아이들의 그 수에 따라서 배정이 되는 거긴 한데 아무튼 그 학교는 수업을 엄청 많이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쪼개져 그럴 수 있어서 있겠구나. 운영하는데 좀 어려움이 어려움이 있겠네요. 많이 있어서 많이들 그렇게 안 하는 추세긴 해요. 예. 그래도 학부모 입장에서는 그렇게 하나로 되어 있는 게 좋을 것 같긴 한데. 그쵸. 예. 딴 또 알아보고 이러면 되게 어려울 것 같아요. 아무튼. 근데 전 궁금한 게 있는데 네. 부모가 장애가 있는 경우가 네. 있잖아요. 그럴 때 학부모 상담은 어떻게 좀 진행을 하세요? 굉장히 어려움이 있죠. 그래서 예. 부모님의 수준에 따라서 이 상담을 다르게 하죠. 그러니까 장애가 없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뭐 예를 들면은 본인이 너무 많이 알아와서 막 담임한테 막 얘기를 하면서 상담을 하고 이해도가 높은 사람들이 있으면 장애 부모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까지는 할 수가 없으니까 그분하고 상담을 할 때는 좀 쉬운 단어와 그리고 핵심만 얘기를 한다던가 그리고 잘 모르는 부분들, 놓치고 있는 부분들이 있으면 그 부분을 좀 더 챙겨준다든가 담임이 이런 식으로 상담을 진행을 하죠. 근데 보니까 부모가 두 분 다 장애가 있는데 네, 아이는 아닌 경우들도 상당히 많잖아요. 맞아요. 근데 그럴 경우에는 사실 일반 학급을 가르치는 교사가 네. 장애인에 대한 어떤 인식을 알고 있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했어요. 그래서 그렇게 오래되진 않았는데 한 10년 정도 된 것 같긴 한데 교원 자격증을 취득을 할 때 필수로 들어야 되는 이 과목들이 있어요. 내 전공 분야, 그리고 뭐 교육학, 그리고 그 외에 교육 소양인가라고 해서 네. 뭐 학교 폭력 관련 이해 수업 하나 있고 그리고 특수아동의 이해라고 해서 일반 그러니까 특수교사 말고 일반 교사들도 그 특수 관련된 그 수업을 2학점을 들어야 돼요. 2학점? 굉장히 라이트하네요. 그렇죠. 그냥 쓱 하죠. 그래서 그 수업 저도 특수교사 자격증을 따지만 저도 어쨌든 교사 자격증을 따기 때문에 듣는데 이게 일반 아예 그게 없는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그냥 요런 장애가 있고 요런 장애가 있고 약간 이제 겉핥기식 정도로만 하고 큰 의미는 없긴 하지만 그런 시스템이 존재하긴 합니다. 음. 6번째 질문입니다. 자폐성 장애인들은 다 천재일까요? 정답 아니요. 매스컴이 만들어낸 잘못된 지식이다. 뭐 스펙트럼이 있으니까 그런 친구들도 있고 아닌 친구들도 있긴 한데 근데 제가 알기로는 그 자폐성 장애인 같은 경우에는 뭔가 한 가지에 딱 꽂히면은 그걸 열심히 파고드는 성향이 있다고 저는 약간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게 어느 부분에 있어서 천재성으로 보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했어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뭐 다 천재고 다 기억력이 뛰어나고 이런 건 아니다. 네, 자폐성 장애인들로 이렇게 진단을 받는데 몇 가지의 그런 기준이 있는데 네.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특정한 거에 뭐 그런 관심을 갖는 거 그리고 특정 행동을 상동 행동이라고 그러는데 비슷한 뭐 손을 이렇게 흔든다던가 반복적으로 흔든다든가 이런 경우가 있는데 특정한 거에 대해 관심을 갖는 게 네. 그 모찌님이 생각하는 그런 게 아니라 정말 관심을
그런 그쵸. 뭐 냉장고 뒤에 있는 나사에 막 꽂힐 수도 맞아요, 있고. 맞아요. 그런 예. 경우들도 있죠. 있다. YQ제님은 천재라고 생각하시나요? 일단 저는 천재가 아닙니다. 예? 바보도 아니고요. 그 자폐성 장애인들은 어떻게 다 천재야. 뭐 그중에 일부가 마치 우리 그냥 비장애인들 중에서도 그 정말 소수가 천재이듯이 뭐 자폐성 장애인들도 마찬가지 아닐까. 그러면 혹시 두 분 다 천재인 줄 알았던 시기가 있나요, 혹시? 본인이? 아니요. 두 분이 네. 자폐성 장애인들이 다 천재라고 생각했던 시기가 있어요? 그런 건 없어요. 없었어요, 없고 아예? 그리고 저는 그 장애인 비장애인을 떠나서 각자가 그 정말 특출난 그 재능이나 영역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그걸 내가 알고 있느냐 플러스 그게 지금 세상에서 니즈가 있느냐 그 두 가지가 맞물려 가지고 이 천재라는 이미지를 만든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자폐성 장애인들 대체로 천재라고 하는 게 제가 미디어나 매스컴에서 본 것 중에 뭐 어떤 음악적인 부분 아니면 뭐 그런 수학적인 부분 아니면 기억력이 엄청 포토그래픽 메모리를 가지고 있다든지 그런 경우들 많이 봤는데 근데 제가 어릴 때 봤던 그 교회에서 봤던 그 사람은 저보다 형이었는데 기억력이 좋아서 온갖 그 로고들을 다 따라 그리더라. 아직도 기억나. 막 어디 뭐 은행 뭐 어디 무슨 그런 거를 진짜 똑같이 그려. 진짜 자기 눈에 그 기억 속에 그렇게 보이는 그대로 그려. 근데 그런 거는 그 뭐랄까 좀 돈도 안 되고 그 좀 재미없잖아요. 좀 소소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는 크게 이슈가 안 되는 거지. 그래서 저는 제 천재로는 그렇습니다. 네. 모찌님은요? 그랬던 기억이 있는지 천재로 인식했던 네네. 경험. 글쎄요. 아주 어릴 때는 뭔가 이렇게 특이한 사람인데 천재적이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기도 해요. 근데 막 음 뭐 정확하게 이유는 생각 안 나는데 제 그 사촌 동생이 아주 어릴 때에 그 한국과 미국을 계속 오가면서 오. 쪼끔의 약간 이모가 이제 자폐성이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 사촌 음. 동생을. 음. 그래 가지고 우리는 그래서 한국에서 아이를 키울 수 없으니까 미국으로 무조건 들어가야 되겠다'라고 이제 결심을 했던 그 기억이 있는데 아주 어릴 때인데 근데 그때에 인제 제 사촌 동생이 막 그림 그리고 그걸 막 전시하고 막 이러면서 치료를 했어요. 미술 치료. 미술 치료인데 네. 근데 제가 봤을 땐 자폐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음. 그런데 인제 막 그런 과정들 보면서 어떻게 보면은 되게 어린 나이의 기억으로 '자폐라는 게 한 분야에 되게 특출나게 뛰어난 사람을 뜻하는 걸 수도 있겠다.'라는 막 생각을 했던 기억이 있어요. 근데 이게 진짜 어릴 때예요. 초등학교 때? 뭐 예. 그 정도 때 나이에는 그러고 근데 그 이후에는 아니다라는 걸 좀 알았던 것 같아요. 예. 많이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경향이 있어요. 심지어 저희 어머니도 계속 얘기하세요. 그 계속 아니라고 하는데 계속 계속 음. 자폐들은 뭐 하나씩 잘하는 거 아니냐라고 하죠. 말씀하셨던 것처럼 매스컴에서 사실 장애인이 나올 때 영화에서 약간 그런 극적이거나 이런 요소들이 필요하니까 이런 천재적인 두각을 나타내는 영화들이 많이 있죠. 뭐 옛날 영화 중에서 레인맨이라고. 옛날 영화 안 가도 그 이병헌이랑 걔 나온 거 있잖아요. 그것만이 내 세상. 박정민. 네. 박정민. 피아노 치는 거. 네. 그것도 있고 우영우도 사실 그쵸. 그렇고. 근데 이게 서번트 증후군이라고 해서 진짜 자폐성 장애인들 중에 굉장히 극소수의 그쵸, 사람들만 있고 이 특수교사로 종사하면서 그런 아이들을 못 보는 특수교사가 있을 정도로 진짜 희박하거든요. 저는 한번 봤어요. 그 친구는 뭐 예를 들어서 2034년 3월 2일은 무슨 요일이냐면 무슨 요일 말해요. 그 찾아보면 맞아요. 근데 과거의 시간을 말하면 대답을 안 해요. 1923년 3월 2일은 무슨 요일이냐면 아무 말도 안 해요. 모르는 건 아니겠죠. 말하고 싶지 않은 거일 수도 있는데 뭐 그런 경우 그런 친구도 있었고 그래서 이거는
네, 너무 당연한 이야기긴 하지만 모두가 천재가 아니다. 정말 그래서 그런 자폐성 장애인 부모님들 같은 거는 우라가 터지거든요. 진짜 영화에서 매스컴에서 진짜 실제 장애인들의 모습을 보여줘야 된다라고 해서 그 가장 적나라하게 지금 볼 수 있는 영화는요. 그녀에게라는 영화가 있어요. 그녀는 아는데. 그녀에게라고 그녀에게? 그녀에게라는 영화인데요. 독립 영화로 해서 작년에 나왔어요. 2024년에. 근데 이거는 주인공이 장애인 대상자가 아니라 그 엄마가 주인공이에요. 엄마가 뭐 자폐 아이를 키우는 엄마. 네, 잘 나가는 사회부 기자였다가 이거 실화 기반의 영화고요. 쌍둥이를 임신했는데 태어났는데 그 중에 한 명이 장애인이었던 거예요. 자폐성 장애인. 그래서 사실 전 못 봤어요. 못 봤지만 영화에 대해서 들어봤을 때 꽤 적나라하게 그나마 지금까지의 우리나라에서의 매스컴에 나왔던 자폐성 장애인들 중에서 굉장히 현실적인 자폐성 장애인의 모습을 담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시간 되시면 한번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좋네요. 그네에게 박근혜. 왜 저래? 다음 질문입니다. 시각장애인은 아무것도 안 보일까요? 전맹과 저시력이 있는데요. 오, 어떻게 알았어요? 그래서 불빛이나 뭐 이렇게 사물이 움직이는 것 정도는 인지할 수 있는 시각장애인도 있으니까 아무것도 다 안 보인다고 생각하면 안 된다. 그리고 예전에 저 기억나는 게 어떤 한 드라마인가? 거기서 시각장애인 척 연기를 하는 그 역할을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극 중에서 시각장애인 척을 해야 되는 거예요. 네. 근데 거기서 들켰던 게 뭐냐면은 다른 사람이 시각장애인에 대해서 되게 잘 알고 있는 사람이 그 사람 보면서 했던 말이 "너는 내가 얘기하고 있는데 왜 나를 안 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는 시각장애인 하면은 안 보이니까 뭔가 뭐 소리를 들어도 뭐 빛이 보여도 그쪽으로 시선을 안 줄 거라 생각하는데 사실 그렇진 않다는 거죠. 예. 그래서 그런 것도 기억나는 질문이었습니다. 네. 거시력과 전맹이란 용어를 아는 것 자체가 굉장히 놀라운데요. 공부를 좀 하셨나요? 공부를 했습죠. 좀 했죠. 예. 예습 좀 했습니다. 시각장애인. 시각장애인은 시각이 안 보이지만 저는 한국과 세계의 미래가 잘 안 보여요. 그 얘기를 왜 눈 감고 하시는 거예요? 안 보여. 깜깜해. 제 지금 상태를 제가 보는 미래를 설명해. 그래서 전맹과 저시력이 있죠. 검색하신 거 아니에요 지금? 아까 얘기한 우라카 했는데 저도 알고 있어요. 당연히 그 시력도 스펙트럼이 있겠죠. 오. 사람 시력도 뭐 마이너스고 뭐 0.5 뭐 그런 거 1.0 그런 거 시력 그게 있듯이 시각장애인도 뭐 수준이 있겠죠. 뭐 1급, 2급 그거 있잖아요. 맞아요. 지금은 폐지가 됐습니다. 폐지됐어요? 예전에는 있었는데 안심한 장애인, 심한 장애인 뭐 이런 식으로 결국 둘로 나눠지긴 했는데 말장난인가? 그게 의미가 있는 그 변화예요? 그러니까 이게 뭔 의미가 있나 싶긴 한데 어쨌든 그러니까 뭔가 숫자로 매기는 거에 대한 불편함이 있었나 보다. 그리고 그러니까 모든 장애인들 그 원래 등급이 1, 2, 3급이 지금 심한 장애인인데 그 정도 됐을 땐 정말 일상생활에서 크게 지장이 있는 정도고요. 4급부터 뭐 이것도 또 장애마다 다른데 뭐 7급, 8급까지 있는 장애인도 있어요. 그분들은 아주 약간 불편함이 있는 정도니까 그거를 일괄적으로 해서 지원을 해줄 수 없다 이런 거죠.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끝나셨나요, 박 교수님? 예. 그래서 시각장애인은 그 뭐 아무것도 그냥 빛만 감지할 수 있는 사람이 있고 그런데 제가 본 그냥 매스컴이나 그런 데 접한 시각장애인 대부분 그 전맹에 가까운 사람들이 많아서 갑자기 그 틴틴5의 그 이동우 씨? 예, 그 사람이 생각나는데 그게 또 처음엔 그래도 흐릿하게 보이다가 점점 안 좋아지는 경우도 있다면서요. 그분이 딱 그 케이스죠. 맞아요. 그 진행성. 네. 후천성 아니에요? 후천성?
그분 그 이동씨 사고로 그렇게 된 거예요? 아니에요. 갑자기 갑자기 어느 날 병이에요, 병. 망막 색소병증이라고 해가지고 점점 그게 제가 기억하기에 유전성, 진행성으로 알고 있어서 네. 그러면서 지금 추가로 설명하자면 시각 장애인은 시력이 낮은 시각 장애가 있고요. 시야가 좁은 장애인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도 장애인 복지법 시각 장애인의 거기에서 이렇게 기준이 있는데 그래서 뭐 한쪽 눈의 시력이 얼마 이하고 뭐 이런 식으로 기준이 있는데 네. 이거에 따라서 방금 말씀하시는 예전에 말했던 그 등급들이 매겨지는 거고 그러니까 1급도 1급 안에서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빛도 아예 감지가 안 되는 전맹이 있고 뭐 눈앞에서 손가락이 흔들어지는 뭐게 감지가 되는 사람도 있고 그리고 시야가 좁혀진다라는 것도 그것마다 달라요. 예를 들면 우리가 눈이 그러니까 안구가 동그랗게 되어 있으면 이게 바깥쪽부터 해가지고 시야가 좁아서 되게 조그맣게 보이는 시야 장애도 있는데 반대로 이 가운데가 안 보이고 이 주변부만 보이는 시야 장애도 있고 초점을 못 맞추는 그런 건가? 이게 가운데가 또 공부했던 게 기억이 안 나네요. 추체 간체 막 이래가지고 가운데 시세포랑 주변부의 시세포가 또 달라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가운데 주로 시력이 가운데 있는 시세포에 따라서 이거 듣는 분들이 꺼버리시는 거 아니냐 모르겠는데 거기에 문제가 생겨가지고 이 가운데 이가 안 보이고 그러니까 구멍이 뚫린 것처럼 보이는 거죠. 구멍이 도넛처럼 이렇게. 오, 신기하네. 그런 사람들은 또 뭐 중심외 보기라 그래서 그 중심 외로 보는 연습도 막 훈련도 하고 해야 되거든요. 그런 경우도 있고 이 안구가 동그란 거에 이게 4등분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로 세로 막 긋고 그 중에 한쪽만 또 시야가 안 보이는 경우도 있고 그러니까 어디에 손상이 되냐에 따라서 이게 말씀하신 것처럼 스펙트럼이 굉장히 넓어요. 시각 장애인들도. 그래서 보이는 사람도 있고 아니면 시력이 너무 낮아서 그런 경우도 있고 제가 예전에 인천 아시안 게임 갔을 때 심판으로 갔었거든요. 장애인 아시안 게임을. 근데 그때 시각 장애인 스포츠 심판으로 갔었는데 우와. 거기 분들 중에 아예 안 보일 거라 생각하지만 엄청나게 렌즈가 두꺼운 안경을 쓰고 있는 시각 장애인도 있으시고 그렇게 해서 겨우 우리처럼 보이는 것도 아니고 약간의 보이는 거고 핸드폰을 할 때 핸드폰을 바로 눈앞에 대고 쓰세요. 눈앞에 두고 그 상태에서 스크롤을 올리면서 그러니까 바로 눈앞에 보이면 약간 정도 보이는 경우죠. 이런 식으로 조금씩 다 시각장애인들을 다르다. 근데 이미 두 분은 잘 알고 계시는군요. 마지막 질문입니다. 지체장애인은 모두 휠체어를 타고 다닐까요? 아니요. 장콜도 타고 다니고 뭐 아니요, 그 말고. 네, 그러니까 그런 이동수단 타고 다니는 거 말고. 근데 제가 봤던 분은 제가 아는 언니랑 연애 중이었거든요. 그분이. 근데 지체장애가 있으신데 한쪽을 다리를 저시더라고요. 근데 지팡이만 들고 다니셨어요. 휠체어는 안 타셨어요. 근데도 충분히 일상생활 하는데 크게 어려움은 없어서 다 휠체어를 타는 건 아니지 않나. 이게 참 장애가 종류가 많아가지고 이거 뭐 어떻게 마냥 다 휠체어만 타고 다닌다고 할 수가 없을 것 같은데 보조기구를 사용하기도 하고 지팡이를 제가 봤을 때 그 박위라고 있잖아요. 그 사람은 뭐 차도 끌고 다니더만. 그러니까 그래서 사람 막 케이스 바이 케이스고 원체 다양해가지고 뭐 이미지가 휠체어만 타고 다닌다는 이미지가 있지만 안 그런 사람도 있고 그 정도에 따라 다른 거 아니겠어요? 이게 사실 지체 장애인이라는 게 굉장히 큰 범위 안에 있기는 해요. 그러니까 여기 안에 뭐 뇌성마비도 여기에 들어가 있고 뭐 다리가 잘리면 절단
절단 장애인들도 지체 장애인들 보니까 결국 몸이 불편한 사람을 지체 장애인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네, 정답은 네, 모두 타고 다니지 않는다가 맞고요.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걸 잘 모르는 사람을 한 명 앉혔으면 참 재밌었겠다 싶었는데 네, 너무 잘 아셔가지고 그러니까 장애 정도에 따라 다르죠. 예를 들어 그런 몸에 마비가 있는 사람들도 보면 하지마비라고 해서 다리를 못 쓰는 사람이 있고요. 그런 사람은 당연히 휠체어를 타겠죠. 근데 상지마비가 있는 사람도 있고요. 편마비라 그래서 몸을 반으로 쪼개가지고 반쪽만 또 마비가 되어 있는 사람도 있고요. 맞아. 그 네. 오빠가 약간 그런 느낌. 아무튼. 그게 어디가 손상되냐에 따라서 그렇게 마비가 되는 게 달라지기도 하고 그리고 휠체어 말고 그 지팡이를 짚고 다니는 사람도 있고 워커라고 워커 아시나요 혹시? 이렇게 끌고 다니는 건가? 네, 끌고 다니는 맞아요. 그걸 워커라고 하는데 그 워커를 사용해서 걸어 다니는 사람도 있고 네, 그렇습니다. 오늘 어쨌든 전반적으로 여러 장애 이야기를 하면서 얘기도 했지만 이게 어떤 장애인이다라고 해서 한 가지의 그런 모습만 있는 건 아니거든요. 말씀하신 것처럼 스펙트럼이 다 넓고 지체 장애인들도 그렇기 때문에 근데 아무래도 휠체어를 다 탈 거라고 생각하는 게 우리 장애인 화장실을 보면 다 휠체어 그 모양이잖아요. 그래서 그러네. 네. 그 로고도 약간 또 말이 많아요. 너무 수동적으로 있다. 보면 팔이 직선으로 뻗어져 있고 이렇게 몸을 이렇게 하는데 요새는 그래서 그 로고를 좀 어떻게 뭐 이렇게 능동적인 뭐 로고로 바꾼다 뭐 이런 얘기를 바퀴 손을 잡고 있거나 뭐 그런 식으로 한다고 했던 거 같아요. 못 본 것 같긴 한데 다른 데서. 근데 뭐 그렇겠지만 그 여자 표시도 그 치마 입은 걸로 되어 있는데 그렇죠. 그렇게 따지면 그럼 치마 안 입고 그치. 그냥 맨 인간으로 해야 되네. 그럼 남자랑 구분이 안 되네. 쉽지 않네.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주차장 장애인 마크도 그잖아요. 휠체어잖아요. 휠체어지. 근데 거기는 휠체어가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크기여야 돼서 휠체어인가? 좀 상징이 있나? 아니죠. 그것도 그냥 장애인이란 표시를 하려고 한 거고 그 장애인 주차를 할 수 있는 또 장애인들이 따로 있어요. 뭐 모두 장애가 있다고 그 주차가 나오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나오는 사람들은 이렇게 타고 내리는데 이게 신체적인 좀 어려움이 있는 사람들한테만 발급이 되고 휠체어 타신 분들이 많이 있으시죠. 네. 오늘 방송을 듣고 청취자님들의 생각은 어떠신지 궁금합니다. 댓글이나 오픈 카톡방을 이용해서 많은 의견 부탁드립니다. 이제 방송을 마치려고 하는데요. 장애인과 관련된 이야기를 해본 소감은 어떠신가요? 평소에 크게 이 정도로까지 관심은 없었는데 오늘 다시 한번 더 관심을 가지고 배울 수 있었던 유익한 시간이었습니다. 예. 뭔가 되게 전형적인 정형적인 이야기를 한 거예요. 아니 근데 뭐 오늘 특별한 막 음. 도파민을 터트리는 매력적인 얘기가 있진 않아가지고 그렇죠. 스스로 터트리셨잖아요. 유익한 시간. 시야가 좁은 윤 씨. 그러니까 그녀의 이야기를 갑자기 그네 왜 그러는 거야 정말. 진짜. 나름 또 이 MSG를 좀 찾아야지. 너무 또 삼삼하면 그렇군요. 저는 그 장애인과 관련된 그런 다큐 중에서 러브 온 더 스펙트럼이라는 예능이죠 예능. 예능 다큐였는데 그래요? 우리나라 네. 거예요? 아니요. 넷플릭스에 있는데 넷플릭스에 자폐 있어요. 스펙트럼 있는 사람들끼리 뭐 연애하는 우와. 내용이에요. 제가 추천 한번 했던 것 같은데 아닌가요? 아무튼 처음 들어봤어요. 한번 보세요. 네. 그것도 내려갈지 좋아하시겠네. 모르니까. 네. 그건 안 내려가. 넷플릭스 오리지널이야. 그런가? 트럼프 때문에 내려가나 해가지고. 아이 아무튼 별개야. 그래서 그걸 보면서 느꼈던 생각이 되게 근데 그분들이 외국이어서 그럴 수도 있긴 하지만 어쨌든 되게 자유로워 보였거든요. 친구들이랑 같이 펍에 가서 자기 친구들이랑 같이 어울려서 막 술 한 잔 마시면서 그 남자애는 어땠어? 그 여자애는 어땠어? 막 이런 얘기를 주고받고 연애를 할 때 어떤 사람을 만나면 좋을까? 막 이런 얘기들을 하는 거예요. 네. 근데 장애인도 우리랑 똑같은 욕구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내가 그런 걸 좀 너무 간과했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 다큐를 보면서. 그래서 오늘도 이야기를 하면서
사실 그들이 우리랑 좀 다른 부분들이 있긴 하지만 나도 다른 사람이랑 똑같지 않잖아요. 네, 그렇죠. 그런 것처럼 우리 모두가 다 다른 것뿐인데 너무 저 사람들에 대한 이해가 없었다. 우리랑 똑같은 욕구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라는 거를 때론 잊고 살았구나라는 생각이 들었고, 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주변에 사실 장애인 친구가 별로 없잖아요. 근데 왜 그럴까? 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 제목을 보면서. 장애인들이 많이 숨어 지내나? 그렇죠. 혹은 뭐 내가 너무 나랑 가까운 사람들하고만 어울려서 확장을 못했나, 관계에? 막 이런 여러 가지 생각이 드는데, 사실 주변에서 많이 못 봤잖아요, 장애인들을. 그래서 많이 아직까지는 우리 사회가 다름에 있어서 시시하고 불편을 끼친다고 생각하고 있는 게 아닐까라는 아쉬움이 들기도 했습니다. 네. 그렇죠. 많이들 장애인들이 갈 수 있는 곳이 많이 없어요. 그러니까 학교 다니는 아이들 같은 경우는 학교 그리고 복지관에서 뭐 치료받고 보통 요런 거 하고 집에 옵니다. 그러니까 이제 학교 졸업하고 나면 갈 데가 없고 그나마 갈 수 있는 데가 교회, 성당. 거기는 그러니까 그것도 갈 수 있는 교회가 정해져 있죠. 그 장애인 부서가 있는 교회를 보통 가니까 그 정도뿐이다 보니까 더 만날 일이 별로 없게 되는 거죠. 어딜 가든 다 수용해 주는 게 아니니까 결국 피해 다니고, 장애가 있는 아이를 가진 부모들은 뭔가 항상 죄인이 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서 못 보는 경우들이 많이 있죠.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책을 와이큐천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도파민이 터지는 책들이 아니에요. 저도 처음에 말씀드렸지만 책을 읽고 뭐지? 싶은 내용들이었거든요. 근데 이게 오늘 뭔가 깊숙한 이야기를 많이 하진 않았지만 장애인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이런 편견들의 그런 질문들이 많이 있었어가지고, 물론 두 분은 이미 알고 계셨지만, 그래서 이 방송을 들으시는 분들이 좀 장애인에 대해서 관심을 좀 가지시고 여유가 되시면 좀 책을 한번 사 보시는 것도, 책은 또 친절하게 잘 써 있거든요. 네, 읽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빌려보겠습니다. 네. 자, 제 책이 어디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숙교 어디에 있을 것 같은데. 오늘 우리는 장애인이란 친구가 될 수 있을까라는 책을 통해 많은 이야기를 나눠보았습니다. 처음에 던졌던 질문으로 돌아가면 장애인이랑 친구가 될 수 있을까요? 라는 답은 물론 될 수 있다입니다. 중요한 것은 장애가 있고 없고의 문제가 아니라 한 사람을 온전히 한 사람으로 바라보는 시선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오늘 나눈 이야기들이 여러분에게 새로운 시각을 제시해 주었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는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귀한 존재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차이를 차별로 만들지 않고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하며 진정한 친구가 되어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방송도 들어주신 청취자님들 감사합니다. 다음 방송도 좋은 주제로 찾아뵐 수 없겠네요. 이번 타이밍에서 말씀을 좀 드리자면, 저희가 이번에 황금의 길을 주제로 마지막으로 시즌 5를 마무리를 기획을 하고 있습니다. 쉽지 않아. 네. 그럼 내일 말고 오늘 행복하세요. 안녕. 하늘 아래 우리는 모두 한 몸, 하나님의 형상 꿈을 꾼 천사들, 서로의 손을 잡고 걷는 길 위에서 사랑의 메시지 세상에 퍼져나가. 장애물에 상관없이 마음을 열자. 친구가 되면 기적이 일어나. 우린 함께 할 수 있어. 예수님이 사랑해. 모든 벽을 넘어 우린 하나가 되네. 서로의 아픔을 알며 힘이 되어줄 때 신사랑이 있어. 우린 자유로워. 좁아 어둠의 고민에 박터와 더 좁았던 나의 바삭한 이기야 주버스를 대래 마음 두들려도 내 마음 안에서
모두 잔길이 아기 내 홀로 채머리 내가는 하디난 게임에 살리 살면서 저지만 이 서로를 위해 내 기운에 보이는 순간 하나가 되네 서로의 아픔을 알며 힘이 되어줄 때 집에서 뺏길 살을 가는 남자야 장애와 상관없이 우리 친구야 함께 울고 웃으며 삶을 나눠 우린 함께 할 수 있어 예수님이 사랑해 모든 벽을 넘어 우린 하나가 되네 서로의 아픔을 알며 힘이 되어줄 때 신사랑이 있어 우린 자유로워